안녕하세요. 역시 앞전 강의보단 사람이 좀 줄었네요. 역시 저쪽에서 동시에 저랑 김미화 씨가 콘서트를 시작하는 바람에 제가 개그우먼 김미화 씨랑 시청률 경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사실은 서구에서 쓰는 용어로는 신경다양성이라고 표현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영어로 이제 서구에서 나온 말이니까 영어로 다양성이 뭐죠? 영어로? 네,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정확히 발음해 주셨네. diversity래요. diversity. 그 앞에다가 신경을 붙입니다. 신경을 뜻하는 접두사 뉴로 다이버시티가 이 신경 다양성이라는 용어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말 중에 장애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그 말은 누가 제일 처음에 한 말이냐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템플 그랜딘이라는 미국의 자폐인이자 저술가이자 교수이신 분이 처음 그 표현을 했습니다. 젊을 때 하신 말씀인데 나는 I'm different. 나는 다른 거지 not less. 부족한 게 아니다.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이쪽 장애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표현하시죠. 장애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다. 그런데 장애는 틀린 게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것뿐이다. 차이일 뿐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그에 따른 분명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계시거나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쉽게 그 논리가 타당한 근거가 쉽게 설명이 되죠. 휠체어 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자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지 발달이나 언어 발달에 장애가 생긴 발달 장애에 관해서도 똑같이 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타당한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발달 장애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말을 잘 못해 혹은 생각을 잘 못해. 저 사람은 그래서 행동도 적절하게 잘 못해. 그런데 우리가 장애가 없는 보통 사람들끼리 장애가 없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듣고 관찰하면서 저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한 사람 같아, 다혈질인 것 같아, 감정 조절이 잘 안 돼, 똑똑한 사람 같아, 차분한 사람 같아, 내성적인 사람 같아 이런 판단을 하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런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되진 않았죠.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한 10분, 20분 얘기를 해보고 만나보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혹은 부족해, 똑똑해, 멍청해 등등 여러 가지 판단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죠. 그런데 그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발달장애란 말이에요. 말 잘 못하는 건 똑같은데 발달장애인이 말을 못하면 모자란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 근거는 뭐죠? 그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타당한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당성을 확보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관점을 다들 확실히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사실은 발달장애인을 다른 사람한테 이해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부터 미국의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 그리고 그 단체는 주로 자폐인을 위한 단체였습니다. 자폐인을 위한 단체의 주축은 그 자폐인들의 부모님들이 만든 단체지만 이제 당사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 만들어낸 용어가 신경다양성입니다. 그게 90년대 초반이었고 지금은 이 신경다양성이라는 용어가
ADHD나 아스퍼거나 자폐나 심지어는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신경학적인 원인에 의한 학습 장애, 우리가 난독증이라고 부른다거나 이런 장애까지 모두 포함해서 신경학적으로 다양성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캠페인이 엄청나게 보편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서구에서. 우리는 이 얘기가 지금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우리나라는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책도, 우리말로 된 책도 번역서지만 작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뉴로 트라이브라는 책이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인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개념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폐성 장애 같은 신경학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애를 하나의 현상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그들만의 하위 문화가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현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증상으로 볼 것이냐, 치료나 교육이나 재활이나 뭔가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개선을 시켜야 되고 기능을 향상시켜야 되는 하나의 증상으로 볼 것이냐,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쪽의 용어로 하면 현상으로 보는 부분이 그동안 너무 없었기 때문에 발달장애, 특히 자폐성 장애인은 언제나 교육의 대상이거나 재활치료의 대상이거나 지역사회 적응 훈련의 대상이거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상으로서만 계속 여겨져 왔다는 거죠. 저는 이제는 조금 증상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정도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경 다양성, 뉴로 다이버시티는 모든 종류의 서로 다른 마인드를 다 수용한다,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살 난 소년이 있습니다. 엄마랑 같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근데 장을 보러 대형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이 친구는 엄마랑 헤어져서 과일 코너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과일 코너가 있는 곳으로 이 친구 혼자 가요. 엄마는 혼자 장을 보고 과일 코너 앞에서 이 친구는 계속 서 있습니다. 서서 과일 코너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과일에 보면 사과나 오렌지 보면 스티커가 붙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막 수북히 쌓여 있잖아요, 과일이. 그러다 보면 어떤 과일은 돌아가 있어서 스티커가 안 보이죠. 엄마가 장 다 볼 때까지 계속 스티커가 보이도록 돌리고 있어요. 과일 하나하나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리고 있는데 1시간쯤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왔어. 야, 장 다 봤으니까 가자. 그러면 알았어. 근데 엄마 이거 하나만 사줘. 말을 제대로 하든 못하든 어떤 표현을 썼든. 그리고 자주 해봤으니까 어머님이 알았어, 그러면 하나 사줄게. 사갖고 나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타자마자 이 친구는 거기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떼어요. 그리고 본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서 손을 집어넣어서 공책을 하나 꺼냅니다. 거기에 딱 스티커를 붙였어요. 이미 그 공책은 20페이지 분량 이상 스티커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침대 밑에 숨겨져 있는 상자를 꺼냅니다. 상자를 열면 그런 공책이 벌써 100권도 넘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동을 하는 자폐인들의 어찌 보면 진단 그 기준에도 나와 있는 행동 특성이거든요. 특정 대상에 대한 지나친 집착, 진단 준거에도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상은 이 원래 그 진단 준거 DSM에 보면 원어로 써 있는데요. abnormal attachment. 근데 그 앞에 그것도 붙입니다. emotionally,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abnormal, 비정상적으로 attachment, 집착한다. to inanimated object. 살아있는 생물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특정 대상물이라고 할 때 그건 사람이나 동물보다는 사물이다. 그래서 inanimated object에 집착하는 경향성이 있고, 이 경향성은 사실은 형태는 조금 다르고 강도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장애 정도하고도 별 관계가 없어요. 아스퍼거처럼 우리가 소위 인지나 언어가 발달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가는 분들도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형태가 좀 다르죠. 아스퍼거인 분들은
전형적인 자폐라고 하는 캐너 증후군인 자폐보다 인지 언어가 뛰어난데 특정 주제, 컨셉, 개념, 분야 하나에 필히 꽂혀서 엄청 집착을 하죠. 자, 그런데 아스퍼거인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나 이 12살 소년이 이렇게 하는 거나 이게 증상이고 집착인지 아니면 덕질인지. 요즘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상은 덕후가 바꾼다. 저도 살짝은 덕후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덕후 기질은 다행스럽게도 주제가 발달장애 덕후, 평생 그것만 생각하고 그거에 관한 얘기만 하고 살고 있는 중인데요. 똑같은 거를 우표나 동전이나 이거를 모아가지고 막 한 군데다 모아놓고 붙이고 이러면 장애가 없는 친구들이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수집이라 그래요. 동전 수집, 우표 수집. 그런데 과일에 있는 스티커를 갖다가 저 친구가 이렇게 하면 저 친구가 자폐성 장애가 있으니까 그거는 수집이 아니고 집착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심해지면 강박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인가? 그 다음에 자폐인의 세계는, 자폐인의 문화는 비자폐인인, 여기 대부분의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비자폐인들이니까 대다수, 무엇이 다른가? 지금부터 그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하나는 자폐인들은 주로 정적인 세계에서 삽니다. 비자폐인은 동적인 다이나믹한 세계에서 삽니다. 그래서 자폐인들은 어디에 강하냐? 있는 그대로의 팩트에 강해요. 그게 수학 공식이든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든. 그 다음에 자폐인들은 흑백 논리에 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중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흑백 논리 그러면 나쁜 거라고 많이들 여기시지만 그 흑백 논리가 나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정치적인 뭐 이런 거, 사회적인 현상 이런 거는 흑백 논리로만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떤 사실에 관한 하는 흑백 논리로 봐도 괜찮습니다. 루트 4는 몇이죠? 루트 4, 벌써 이것도 다 까먹으셨구나. 루트 4는 2잖아요. 이거는 흑백 논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면 아닌 거지. 루트 4가 2 아니면 다른 건 없잖아요. 자폐인들의 세계는 그런 세계 있고요. 그리고 자폐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역동적으로 늘 변화하는 그 상황, 사람의 어떤 심리나 사회적인 특성이나 감정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어떤 정보를 접해도 접하는 그 순간 자동적으로 내식으로 보거나 듣거나 해석하죠. 바로 우리 비자폐인들의 특성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어떤 정보든 같지가 않고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 해석도 바뀌고 때로는 이걸 어떤 것과 연결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심지어는 매주 제가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데 강의실에 갈 때마다 이 친구들의 앉는 자리도 학생들은 매주 바뀌어요. 그런데 자폐성 장애의 친구의 자리는 매주 안 바뀌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한테는 그게 훨씬 더 편안함을 주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왼쪽과 같이 이렇게 블록을 맞추면 자폐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창의적이라고 하는,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은 사실은 역동적인 이런 걸 창의적이라고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자폐인들 나름의 창의성이 있다는 거, 우리 자폐인들 예술가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은 정적인 세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폐인들이 강한 부분은 사실과 논리, 그리고 항상 같은 순서와 절차와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분석, 기계적인 처리, 이런 데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자폐인이 아닌 분들은 직관, 바로 내가 느끼는 느낌, 그 다음에 감정,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해석한 것, 이게 훨씬 중요해지죠. 이건 비자폐인들이. 자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그림은 뭐냐면 남녀 사이인데, 연인 사이인데, 어떤 우리 어디 여행 갈까? 그러면 어디 가자고, 나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이거 거기는 왜 안 되는지 10가지 이유를 설명을 논리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남자친구가. 그러면 여자친구들은 보통 짜증을 엄청 내시겠죠. 아, 그냥 내가 가고 싶다는데 데려다 주면 안 돼? 근데 이 남자친구가 아스퍼거인이나 자폐인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특성은 잘못되거나 바로잡아야 될 특성으로 우리가 무조건 그 사람 비난을 할 수는 없다 이거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저 같은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저거 앱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거는 사람이 말이야 저렇게 하면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기계에 종속되는 것 같고 너무 메마른 것 같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쪽 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폐인들은 또 센스, 지각의 세계가 우세합니다.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점 중에 하나가 자폐인들은 감각과 지각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시멘틱, 의미, 언어적인 의미, 개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거의 하루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99% 가까이는 언어와 의미와 개념을 통해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느끼려고 해요. 비자폐인들은. 근데 자폐인들은 거꾸로 거의 90% 이상은 감각과 지각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주로 뭐를 떠올리죠? 비자폐인들은 두 가지, 그 사람의 이름이나 혹은 그 사람 만났을 때 인상, 그 사람 어땠어, 뭐 이런 거, 주로 이런 걸로 사람을 기억하죠. 근데 어떤 자폐인들은 처음 만난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사람 머리 색깔과 모양, 혹은 코 옆에 있는 무슨 점, 이런 걸로 어떤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고, 후각이 예민하거나 그쪽이 우세한 분들은 그때 그 사람 머리에서 났던 샴푸 냄새 등등으로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로 사람을 기억하면 이상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람 이름과 그 사람의 어떤 인상을 파악해서 어떤 사람이고 이걸 기억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기억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기억력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죠. 자폐인 분들이. 근데 그 기억력이 개념에나 의미에나 이런 쪽의 기억력이 아니고 감각과 지각 쪽의 기억력이죠. 사진 기억이라고 하잖아요. 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10분 잠깐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얼굴을 기억하고 인상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이미지, 그때 만났던 사람이고 거기에 숫자, 2014년 7월 1일 날 무슨 식당, 무슨 동 무슨 식당에서 만났던 분이야, 이렇게 기억한다 이거죠. 우리는 거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약점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강점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 자, 이 그림을 보시자마자 뭐가 보입니까? 얼굴이 보이죠. 0점 몇 초 사이에 우리는 바로 보자마자 얼굴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폐인들은 얼굴을 보기 전에 혹은 얼굴을 못 본 상태에서 나뭇잎, 잎사귀, 꽃잎, 나비, 줄기 이런 것부터 들어옵니다. 그리고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0분을 들여다보고 있어도 얼굴을 못 보는 자폐인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중앙응집성이라고 부르는데, 비자폐인들은 대개 전체적인 큰 그림,
먼저 즉각적으로 느끼고 보게 돼 있어요. 장소다 그러면 이 장소의 분위기. 사실 지금 이 장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근데 자폐인들한테 이 장소의 느낌은 어수선하다가 아니라 자극이 많다. 이 정도. 그게 시각 자극이든 청각 자극이든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수선하다는 표현을 쓸 때는 거기에 뭐가 플러스 돼 있어요? 우리의 감정, 그리고 생각, 경험, 이게 다 묶여서 어수선하다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지만 자폐인들은 그런 게 아니라 자극이 어떤 자극들이 너무나 한꺼번에 많다라든가 그게 보이는 거든 들리는 거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보통 그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의 부족한 지점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나무를 보는데 나무에마다 다른 그 곁에 무늬, 나뭇가지들이 각각 달리 뻗어가면서 만들어내는 무늬 모양, 나무의 크기 이런 것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비자폐인은 볼 수 없는 정도까지 다 보는 분들이 자폐인이다 이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너는 왜 숲을 못 봐? 이렇게 따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형적인 뇌신경을 근거로 형성된 문화가 지금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라고 해서 그것만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게 신경 다양성이라는 말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패러다임을 이제 20세기가 20년쯤 된 이 시점에서는 좀 바꾸자. 뉴로티피칼, 신경학적으로 전형적인 뇌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패러다임을 조금 더 많은 신경학적인 차이와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되겠다. 자, 21세기가 20년쯤 됐으면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문화가 신경학적으로 전형적인 문화와 신경학적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을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은 최소한 제 강의를 한 12시간쯤 들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각 한 줄 가지고 2시간 이상씩 강의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 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언어와 의미보다는 감각과 지각이 우세한 분들도 함께 어떤 정보를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떤 지원을 해주면 감각과 지각이 우세한 사람도 스스로 뭔가를 예측할 수 있고 과제를 수행하는 게 더 쉬워지는 이런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비자폐인과 자폐인은 함께 무언가를 하기가 수월해지니까. 그 다음에 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경로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일과로 번역이 됩니다. 일과를 고려해서 항상 쉽게 예측 가능한 일과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늘 반복되는 일상의 것들은 아주 융통성 없이 고정된 픽스된 형태와 순서대로 쭉 가도록 해줘도 된다. 왜요? 반복하는 거니까. 우리도 매일 반복하는 게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이 닦고 밥 먹고 뭐 등등등 반복하는 일상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반복은 사실은 굉장히 융통성이 많은 반복이에요. 왜냐하면 세수하고 이 닦을 수도 있지만 이 닦고 세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이 닦으면서 그 다음에 폰을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섞일 수가 있죠. 근데 자폐인들 특히 장애 정도가 조금 심한 자폐인들이다 그러면 이게 늘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역동적으로 늘 변해.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건데도 매일 바뀌어.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엄마가 나한테 이 닦는 걸 가르칠 때 계속 한 달 동안 2080 치약을 썼는데 한 달 반 만에 치약을 엄마가 갑자기 주겸 치약으로 바꿔놨어요. 갑자기 혼란이 시작됩니다. 이 자폐 친구들이. 근데 그 정도로 똑같이 모든 걸 항상 기계처럼 똑같이 해주면서 살기는 어렵죠. 우리 비자폐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폐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늘
조그만 것들이 계속 변하는 세상에 맞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서 지점을 찾아서. 왜 합의는 안 하고 늘 자폐 아이들이나 자폐인들이 이 다이나믹한 거에 늘 이게 더 편한 사람들 세상 기준에만 맞춰야 되느냐 이거죠. 그거를 합의를 합시다. 합의는 안 하고 치료만 하지 말고, 치료한다고 바뀔 것 같으면 이거는 장애가 아니고 질병이죠. 치료해서 나아지고 바뀌어질 것 같으면 질환이죠. 너무 빨리 넘겼다. 그 다음에 감각 예민성이 높은 자폐인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는 신경학적으로 약간 증상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부분이 있거든요. 각성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각성이 높이 올라간다거나 지나치게 높이 올라가면 불안도가 높아지고 외부 자극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강렬하게 많은 게 들어와요. 쏟아져 들어와요. 느껴져요. 그게 시각이든 청각이든 촉각이든 그게 동시에 또 강렬하게 모든 자극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개개인마다 또 달라. 어떤 분은 시각 자극이 강렬하게 올라가는데 예민도가, 어떤 분들은 청각, 어떤 분들은 촉각. 그리고 한 사람이 같은 순간에 어떤 시각 자극에 대해서는 너무 불편하게 압도적으로 괴롭고 불편하게 느끼는데 다른 시각 자극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 안에서도. 이걸 개인 내차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고려됐을 때 사실은 훨씬 불안도가 낮아지고 각성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방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 예방적인 차원의 지원은 다른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의 영역에서 말하는 편의시설과 같은 정도의 의미가 돼야 됩니다. 자폐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뭘까요? 이건 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편의 제공 서비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 자폐 친구를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 청각 자극이 좀 예민한 친구다 그러면 노이즈 마스킹 되는 헤드폰 모양의 그 제품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리를 연결해서 듣는 건 아니고 헤드폰처럼 생겼지만 외부 소리를 그냥 덜 듣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미국의 이런 공연장, 행사장, 사람 많은 마트 이런 데 다니는 자폐 아이들은요, 이거 끼고 다니는 아이들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 몇 시간 동안 있는데 한 친구도 못 봤어요. 이걸 이렇게 정신없는 거. 자폐가 아닌 나도 정신없는데. 그게 뭐 엄청나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비싸봐야 돈 10만 원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헤드폰 돈 100만 원짜리도 덕질하는 친구들은 돈 모아서 사요. 왜 이걸 하고 다니는 자폐 친구들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게 바로 이 자폐인의 신경학적인 감각적인 특성을 고려한 어떤 편의 제공은 거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접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보 접근을 위해서 지적장애와 자폐가 중복으로 있는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글자를 읽거나 쓰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보가 글자나 언어, 문자가 아닌 시각적인 정보로 제공이 되면 좋겠죠. 물론 정보를 접근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읽기 쉬운 책. 그런데 읽기 쉬운 책도 전제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글을 하나도 못 읽는 7살짜리 자폐 친구도요, 맥도날드 간판은 기막히게 알아봅니다. 심지어는 영어인데. 그리고 더 신기한 친구들도 많아요. 유튜브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찾아서 혼자 찾아가 들어가. 근데 글자를 하나도 몰라요. 스마트폰 주니까 지가 어떻게 찾아 들어갔을까요? 그걸 7번, 8번을 어떤 단계를 거쳐서 눌러서 유튜브를 찾았잖아요. 한 번만 들어가면 그 순서를 다 외워요. 그리고 그 7단계에서 각 단계마다 보였던 글자, 아이콘, 노래 제목, 무슨 웹사이트 제목, 이게 통째로 이미지로 기억돼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7번, 8번 눌러서 뭘 해야 된다 그러면요, 10번쯤 하셔야 외워질걸요? 대부분 10번 해도 못 외우는 분도 있어요. 여기. 근데 이 친구들 한두 번만 해보면 그 프로세스가 루틴으로 바로 들어오면
금방 익혀집니다. 맥도날드 가서 메뉴 주문을 하기가 수월하죠. 이런 친구들이 글자를 전혀 못 읽어도. 왜요? 사진이 위에도 있고요, 밑에도 있고요. 기기 조작 좀 잘하는 친구들 요즘은 키오스크도 있어요. 짚으면 돼요. 말까지 못해도 돼. 여기 계신 분들도 무바라인 상태에서 메뉴 주문해 보신 경험 있으시잖아요. 외국 나가서. 외국 나갔을 때 나 프랑스 갔는데 무바라야. 근데 맥도날드 가서 주문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손짓 발짓 다 하면 돼요. 그리고 정보가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거기 있어야죠. 그게 사진이든 무슨 화장실 표시든 뭐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발달장애나 읽기장애 같은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도 글을 못 읽고 문맹이고 이렇다고 했을 때는 휠체어에 앉은 사람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없어요. 식당이 3층에 있어서 휠체어 타신 분이 그 식당을 이용을 하려고 보니까 맛집인데 거긴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밖에 없어. 이용 못하죠. 그런데 똑같은 식당을 발달장애인도 이용을 못해. 보니까 이 친구가 맥도날드 뭐 이런데 돈가스집, 국수집 가서는 다 이용하는 친구예요. 메뉴판에 사진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살던 친구인데 그 식당에 갔더니 주문을 못해. 식당 간판에 20년 전통 김치찌개집인데 들어갔더니 메뉴판이 궁서체로 된장찌개 1인분 6,000원밖에 안 써 있어요. 이 친구가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자, 휠체어 탄 장애인이 그런 이유로 식당을 이용 못하면 장애인 편의가 부족해서라고 하는데 글자에 접근을 못하는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정보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용 못하면 그거는 장애인 편의 제공이 안 돼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발달장애인이 글을 못 읽으니까 이용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을 위한 수많은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조항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조항은 없습니다.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부모님들이라면 집안에 있는 정보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르칠 때 말로 10번, 20번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각적인 정보, 그거 때로는 아주 간단한 건 제스처로 안 돼. 그러면 이거고 천천히 그러면 이거잖아요. 제스처로 하든지 그림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시기 전에 먼저 10번만 같은 말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짜증부터 올라와요. 그리고 이 친구 입장에서도 되게 눈치가 다 빠삭하기 때문에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분들도 아직 어리더라도 10번만 같은 말 들으면 그리고 그럴 때 조금씩 변화하는 억양과 표정을 보면서 엄마 또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는 다 느껴요. 그 정도는. 그런데 그거는 정보 형태를 바꿔서 이 친구가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으로는 생각이 안 미쳐요. 그리고 얘가 못 알아들어서 지금 힘든 거야. 이렇게만 계속 생각하신다 이거죠. 이 생각을 바꿔야 가정도 바뀌고 학교 교실도 바뀌고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도 바뀌고 복지관 식당도 바뀝니다. 그 방법을 제가 여러 가지 사진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사진은 왼쪽 거 2개는 오늘 내가 오전에 해야 될 일, 학교 갔다 와서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2번째 거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에 해야 될 일을 시각적인 정보로 시간대별로 쭉 만들어 놓고 하나 수행하고 와서 왼쪽 첫 번째 그림 보시면 하나 수행하고 와서 덮으면 체크 표시되고 또 하나 하고 와서 덮으면 체크 표시.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일어났으니까 깼으니까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써 있죠. 요대로 늘 이렇게 살고 있어요. 평일날은 개 먹이 주기, 개 밥그릇에다 사료 주고 와서 덮어요. 체크. 입을 반으로 접고 반만 접어도 돼요. 그리고 체크. 이 닦고 세수하고 와서 덮고 머리 빗고 옷 입고 이 친구 약 먹는 약이 있나 봐요. 약 먹고 또 와서 체크.
그 다음에 학교 버스 타러 나가요. 근데 애를 왜 밥을 안 주지? 이 친구 학교 가는 시간 보니까 7시 20분에 가는 거 보니까 학교에서 아침을 주는 모양이에요. 미국은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들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 미국 사진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리고 요거는 학교 시간표입니다. 시간표인데 한 활동 끝나고 한 과목 끝나고 오면 이거를 띄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2교시 끝나고 나면 두 번째 것 띄어서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씩 클리어하다 보면 줄어들죠. 하나씩 없어지는 것 자체가 이 친구들한테는 단순히 정보를 인식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내가 뭔가를 계속 완수해 나가고 있어 라는 느낌까지 줄 때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자존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은 뭐냐, 색종이 자르기, 오려 붙이기, 찢어서 붙이기, 모자이크 활동을 막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막 교실 바닥에 지저분하게 종이들이 막 널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학생이라고 쳐도 똑같고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인데 교실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실에서 그랬어요. 근데 이거 청소기 돌리고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퇴근하기 전에 할 거고 당장 지금 어지럽혀져 있으니까 빗자루 주고 쓰레받기 주면서 자 이거 한 군데로 좀 모으세요 그랬어요. 이 말을 듣던 발달장애인이 갑자기 물음표가 생기다. 한 군데? 한 군데가 어딘데? 한 군데가 뭐야? 추상적인 정보, 이걸 구체화시켜주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닥에다가 네모나게 파란색 테이프를 붙여놓고 파란 네모 안에 넣어주세요. 한 군데로 모으세요 보다 훨씬 구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시각화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여자아이들한테 소변 보고 오면서 소변을 보면서도 휴지를 두두두두 말아서 이만큼씩 막 띄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죠. 4칸만 잘라 쓰기. 4칸이 어느 정도인데? 나 넷을 모르는데. 하나, 둘, 셋. 지금 이제 하나, 둘 세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시각화, 비주얼 서포트라고 합니다. 4칸쯤 되는 지점에다가 화살표로 빨갛게 표시를 딱 테이프로 붙여놓고 쭉 내려서 여기다 댄 다음에 잘라서 쓰세요. 물론 4칸을 가르쳐서 한 1년 가르쳐서 숫자 4개 세갖고 배워갖고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영유아기나 아동기에는 이게 교육이 필요하니까 또 발달 중이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대 이후 성인기에 가서 그때도 20년 동안 하나 둘 셋 넷 가르치고 있을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벽에 막 낙서를 하면은 문제 행동이래요. 그런데 큰 상자를 주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낙서하라 그러면 문제 행동이 아니에요. 문제 행동은 그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문제 상황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발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막 입학한 아이들의 교실이에요. 통합교실 두 번째 사진. 통합학급 교실인데 2명의 친구가 장애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착석이 좀 되는데 한 친구는 착석이 잘 안 돼. 워낙에 자리에 못 앉아 있으니까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을 만한 책상으로 모든 책상 의자를 싹 바꿨어요. 저기 앉혀놨더니 1분밖에 못 앉아 있던 친구들이 3분 4분을 앉아 있어요. 왜요? 귀찮고 힘들잖아요. 들락날락 하는 게. 그리고 맨 뒤쪽에 있는 게 그 장애 학생 둘 그 자리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좀 무거운 담요 덮는 거 압박감 주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방석 같은 건데 털을 길게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래서 신경각성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압박감을 주는 거. 그 다음에 털 저거는 촉각 이거 추구하는 친구들, 계속 머리털이나 이런 엄마가 입는 옷 중에 털 같은 거 계속 만지는 친구들, 저거를 이렇게 넣어서 같이 준 거죠. 이런 예들은 사실 저런 사진만 가지고 제가 쭉 하나씩 설명을 해도 1시간 동안 설명드릴 수 있어요. 사진도 엄청나게 많고 미국 사이트의 블로그에서 아까 제가 편의 제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ASD,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아니면 ADHD, 그 다음에 어커머데이션,
요 두 단어로 검색을 하시고 이미지 검색 쪽으로 넘어가시면 구글에서 수천 개가 나옵니다. 저런 사진은. 그리고 사이트도 블로그도. 근데 그런 블로그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환경을 바꾸거나 과제 수행 조건을 바꾼 이 자료들을 누가 올리는 걸까요? 미국의 부모님들, 특수교사, 치료사 이런 분들이 블로그에도 올리고 유튜브도 만들어서 올리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걸 올리고 있는 분들이, 저는 제가 다른 게 덕후가 아니고 발달 장애와 관련된 키워드 검색 덕후거든요. 발달 장애와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하는 거를 20년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보를. 근데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걸 찾아보려면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 있을까 말까고 어쩌다 하나 걸렸어요. 보면 제가 몇 년 전에 블로그에 올린 거, 내가 올린 거 이런 게 검색돼.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나 무발화인 분들이 성인기에 있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어떤 과제가 수행이 돼야 돼요. 근데 주문을 하거나 극장에서 관람을 하거나, 근데 무발화예요. 근데 항상 그러면 활동 보조인을 붙여서 데리고만 다녀야 되느냐? 요거를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분들이 요렇게 돼 있는 거를 한 10장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마다 내가 주문하거나 부탁해야 될 것들을 요약해서 적어놨어요. 그리고 사진을 같이 넣어놓은 이유는 어떤 분들은 글자만 있으면 이게 햄버거 가게에 가서 꺼내야 되는 카드인지 볼링장 가서 꺼내야 되는 카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림도 같이 줘요. 그러면 햄버거 가게 가서 본인이 이렇게 뒤져서 햄버거 사진 있는 거 보고 직원한테 주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직원들이 보고 안녕하세요, 무슨 버거. 저거는 이제 그날 활동 보조인이든 저 부모님든 누가 써주는 거죠. 그냥 매직으로 쓰면 되는 거고, 아니 보드마커로 코팅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주면 저거 보고 직원들이 여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드 지갑이나 이거하고 같이 이걸 주는 연습을 꽤 많이 합니다. 요거를 몇 번 하면요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주문을 할 수 있게 돼요. 지갑 통째로 주는 게 좀 그렇다 그러면 신용카드하고 요거하고 두 개만 꺼내서 주는 연습. 우리는 이런 연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적응 훈련 해갖고 비장애인들이 주문하는 방법을 그대로 계속 익히게 훈련을 한다 이거죠. 이거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신경 다양성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할 수 없다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청각장애인 분들 다 의사소통 안 돼야 되잖아요. 무발하거나 무발화에 가까운 자폐나 지적장애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는 심지어 수화도 가르칩니다. 청각장애가 아니라 발달장애인데 무발하다 그러면.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르쳐 보니까 수화가 말이나 글 익히는 것보다 훨씬 빨리 훨씬 많이 배워요. 왜 그럴까요? 앞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시각적인 정보를 보고 기억하는 능력은 굉장히 평균적으로 다 뛰어나요. 그리고 수화는 말과 글보다 훨씬 쉽죠. 왜요? 문법이 없어요. 그냥 단어만 한 동작으로 나열하면 끝이에요. 조사도 필요 없고 어미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걸 말로 배우거나 문장으로 배우려면 우리나라 말을, 한국어를 외국 사람들이 배울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조사하고 어미예요. 하다라는 단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영어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미 변화가 과거 분사 무슨 과거형 이런 거 몇 개밖에 없죠. 우리나라 말은 하다, 할래, 했니, 했어요, 하자, 할까 수십 가지예요. 이거를 상황에 맞춰서 상대에 맞춰서 바꿔서 쓴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외국 사람들도 배우기 어려워하는데 당연히 발달장애인들한테는 어렵죠. 그 다음에 이분은 미국의 발달장애 친구인데 지적장애가 있고 자폐는 약간 자폐 성향이 있는 정도인데 어머님이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됐는데 이 친구가 집에서 놀아요. 무발하고 청각장애도 약간 있어요. 그리고 9개월이 있어서 발음도 무발하지만 발음도 또 웅웅거리는 정도예요. 청각장애도 약간 있어요. 그리고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글자를 전혀 못 읽어요. 그런데 약간 자폐 성향은 뭐냐? 종이를 계속 팔락팔락 흔드는 이 감각추구 비슷한 상동행동 비슷한 걸 해요.
이 어머님이 한 1년 정도 집에서 갈 데도 없고 또 다른 데 보내고 이러다가 취업을 시켜야겠다 생각을 해서 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큰 공공기관을 그 동네에 수소문해서 인사 담당자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우리 애를 거기에 인턴으로 좀 취업시켜달라. 근데 이 정도 장애가 있는데 일반 회사에 취업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 인턴으로 취업을 해달라 그랬냐면 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보안 문서 파쇄하는 부서가 있어요. 계속 파쇄기에다가 비밀 문서, 보안 문서, 중요 문서 하는 거. 그 부서에서 우리 애가 일을 하면 딱 맞을 것 같다. 잘할 것 같다. 아무리 중요한 보안 문서라도 우리 애는 봐도 모른다. 유출이 안 된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애는 종이 만지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 그렇게 한 대여섯 군데 메일을 보냈는데 한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 보러 오라고. 면접을 보고 인턴을 한 1년 정도 하다가 지금 이 동영상에 있는 장면을 제가 캡처해서 잘라온 건데요. 지금은 정규 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동영상을 보면요. 요 지점에서 이 친구 표정 보이세요? 이거 뜯어가지고 넣으면서 너무 행복해해. 그 호치켓으로 찍은 거 있잖아요. 막 한 장씩 두 장씩 뜯으면서 넣으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 한 주가 시작되는 아침 첫날이나 일요일날 오후에 그 이번 주의 일정을 어머님이 일정표를 이 친구를 위해서 만들어 갖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월요일날 오전에 누구 어디 가서 뭘 할 거고 오후에 일 끝나고 어디 가서 뭘 할 거고 누구를 만날 거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친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비주얼 서포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사실은 강점 기반의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사실은 강점 기반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강점만 알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약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강점을 파악해야 이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나오는 거니까 강점만 뭐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각 좋죠. 좋은 면만 보는 거 좋죠. 잘하는 것만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이유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점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항상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라는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특히 발달 장애인한테는 이분이 어떤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했을 때 과연 그게 이분의 장애 때문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상황이 좀 더 과제 수행을 하기 쉽도록 가능하도록 바뀔 수는 없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고슴도치랑 나무늘보랑 펜도곰이 동네 친구인데 길을 가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고슴도치가 보니까 예쁜 풍선을 머리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 풍선 쓰고 싶어. 너무 예뻐. 그랬더니 두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당황스러워하고 있죠. 너는 온몸에 바늘이 덮여 있는데 어떻게 풍선을 써? 너는 장애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 장애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남자로서 정체성, 여자로서 정체성, 부모, 자식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처럼 고슴도치의 저 가시가 장애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어야 풍선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슴도치의 가시를 뽑아 없애든지 갈아서 뭉툭하게 만들려고 작업을 계속 해야겠죠. 실제로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20살이 넘어도 복지관에서 언어치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데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풍선 쓰는 경험, 같은 사회에서 같은 일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얼마든지 생각을 바꾸면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뭐 모자를 씌우고 풍선을 씌운다든가 등등등. 자, 끝으로 제가 미국의 10살 난 아스퍼거 친구인데 학교 과제로 시를 한 편 써서 냈는데 그 시가 굉장히 좋아서 허핑턴 포스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벤자민 지로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의 시를 제가 낭독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상해요. 나는 새로워요. 당신도 그런지 알고 싶어요. 나는 허공에서 목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죠. 그건 불공평해요. 나는 우울해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상해요. 나는 새로워요. 나는 당신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나는 외계에서 온 아이 같아요. 나는 별을 만지는 것 같아요. 나는 이곳에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해요. 사람들이 웃을 때 나는 울어요. 그게 나를 움츠리게 만들어요. 나는 이상해요. 나는 새로워요. 나는 이제 당신도 그렇다는 걸 이해해요. 나는 조난당한 사람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나를 꿈꿉니다.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나는 이상해요. 나는 새로워요. 네, 마치겠습니다.